이재명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의문들은 같죠. 워낙 이제 연루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루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병합해서 사건을 좀 질질 끌어서 총선 또는 대선 이후에 사건이 이후까지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총선하고 대선 때 자기가 이기면 일반이 가진점 무력화될 거다 이렇게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법치를 성주리 씨에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일반 사법재판은 이렇게 시간을 끌기 어렵죠. 그리고 시간을 끌기 어렵고 적절한 시간 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대책 없이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문제로 했던 힘 있는 자, 돈이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사라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재판 결과를 무력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명확해요. 돈이 있건 힘이 있건 간에 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은 가능하면 속도 있게 빨리 판결을 내려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조금 그죠. 그리고 당면에서 쟁점은 뭐냐면 사건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사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사건을 병합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런 거고 우리의 주장은 이게 사건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위중교사 사건만을 별건으로 다뤄서 빨리 사법적 판결을 내려라. 이걸 병합하지 마라. 이게 위중교사 사건은 사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옆에서도 이거 싸우고 있습니다. 저것도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제가 80년대 데모를 많이 해보면 경찰한테 저렇게 개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발전한 건지 퇴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권력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사고 마련해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한몫한 것도 있지만 심합니다. 그냥 타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권하고 싸우니까 물론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장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여기는 교대역에서 나와서 서울 법원서 검찰청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장하는 건 병합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여러 개의 사건 중에서 몇 가지는 위법이 명백합니다. 이를테면 위중교사,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건 위중교사거든요. 위중교사는 이건 그냥 범법 사실이 명확하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미 영장을 기각할 때조차도 이거는 범법이 소명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재판 진행하면 무조건 유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유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잡한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계속 이어가자 이런 거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이런 노림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영장 기각이 나고 나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범법 사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재판이 이제 물 건너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몇 가지는 그냥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법 처리가 되놓으면 그 다음 재판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건 병합하지 마라.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서 한 대 묶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A, B, C이 있으면 A, B, C를 한꺼번에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재판이 길어지면 그 결과가 총선, 대선 이후에 날 건데 총선, 대선 이후에 재판이 늘어지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도 사법부가 약간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사법부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것도 말이 많은 거죠. 현재 그 판사들은 약간 옛날에 민주화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80년대, 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운동권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선배 하나도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꽤 진한 운동권이었는데 대법관이 된 걸 보고 야, 한국 사회 참 좋아졌다 이러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노림수는 사건을 병합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가 아니라 사건을 병합해서 정정당당한 재판부의 심판을 받자가 아니라 사건을 늘어뜨려서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사건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사법부를 사실은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명색이 제1야당의 당 대표인데 당 대표라면 정정당당하게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뭐 정치적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계속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사법부 판결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체포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자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가결이 됐죠. 한 표 차이가 가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법원 영장 실시 심사를 거치는데 이때 유창훈 고등법원 판사가 기각을 시킨 거로 인해서 완전히 또 판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사법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명의 사법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영장 기각이라는 게 사실은 증거 인멸이나 모두의 우려를 보여주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법 문제는 계속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여론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이재명 대표가 야료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으면 사법적 심판을 받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시종일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몰아가는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얄팍하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리더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쌍방울이 있고, 그다음에 내장동이 있고, 백현동이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문제가 있고 등등인데 선거법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명백한 거는 위증교사 부분이죠.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아마 녹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명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루는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법 문제는 계속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여러 행보를 진로를 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시종일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사법부를 돌아가는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얄팍하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리더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쌍방울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이 있고, 백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문제가 있고 등등인데, 선거법이 있고 뭐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명백한 거는 위증교사 부분이거든요.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아마 녹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도 명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부조차 영장 기각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조차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상당히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실 갖고 하자. 뭐 재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사실은 명백하니까 이 사실부터 먼저 재판을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재판을 하거나 말거나 하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적 빠른 이미 사실은 저기가 늦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법은 6개월 안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선거법이라는 게 무슨 구청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당선된 뒤에 선거법이 있으면 너무 늘어지면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뭐 판결이 내려지게 되니까 문제이죠.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윤미향 같은 거고요. 윤미향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버젓이 윤미향이 재판을 하는데 버젓이 거의 임기를 마칠 때가 돼서야 내년 4월달이 임기 만기인데 지금 아직 고등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까지 아직 못 간 상태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의원직 취소가 되는데 의원직 취소라고 해봐야 임기 다 끝났는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재명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면 재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재판이 막 10년, 20년 늘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재판이 늘어지면 또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속셈은 아주 명백한 거죠. 재판을 늘어뜨려서 재판을 병합하면 뭐 증인만 해도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증인 신청 같은 거는 제한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비슷한 사례가 이제 간첩단 사건 같은 건데 간첩단 사건으로 뭐 재판 기피 신청, 그다음에 무리한 증인 신청이 계속되니까 그냥 지금 벌써 알고 성방대입니다. 간첩단이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좀 조속히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사건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분리된 재판 하나하나를
조속히 심판해서 사법정의를 세울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 한번 해. 바꿔. 아, 제가요? 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할 거야. 스피치를 하는 반사.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창립 준비 중인 길에서 현재 상황 역할을 맡고 있는 김상입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재판을 병합하려는 그 의도는 명백히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을 지연시켜서 재판의 기능, 즉 사법정의, 정의실현 이런 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죠. 또한 법치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 주장에도, 태도에도 위배됩니다. 만약 사법 정의를,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면 옛날 운동권들처럼 부르주아 재판장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다시 투쟁을 하시면 됩니다. 투쟁을 하시고 어떤 증거가 나왔어도, 심지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증거나 증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 다 상관없다.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도 그거를 판단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대표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정부, 반사법부 단체를 조직하셔서 투쟁에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결국은 부르주아 재판장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감옥에 가시면 되죠. 무장투쟁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도권의 제1야당의 당수로서 합법적이고 헌법 가치에 따르는 정치활동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법 절차에 맞게 사법부의 그 나름의 절차에 맞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그 재판 절차를 존중해서 그 절차대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세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못해서 지금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하나는 이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거가 하나 있었고, 이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3% 정도 차이로 졌죠. 그러면서 진보 우위로 급속히 전국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통령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은 약간, 저는 그런 사람으로 봤고, 약간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게 있죠. 리더십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상적이었던 건 예산안을 하는데 가서 이재명 대표를 호명한다거나 야당 당대표랑 압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딱 하면서 정세를 반전시키는데, 이 정세를 반전시킨 효과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경향적으로 하락하거나 급전 직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반전시켰다. 그 이외에 몇 가지 조치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명환 혁신위가 어떤 전국의 이슈를 끌어들이면서 다시 관심을 국힘 쪽으로 가져온 건 맞죠. 그런 면에서 좀 호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준석 신당인데 이준석 신당이 떴을 경우 17% 정도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있는데 이거는 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7% 중에서 역선택이 있잖아요. 역선택이 한 꽤 있을 것 같고 역선택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은 17%보다는 낮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준석의 최근 행보는 조금 실망스럽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 한 정치 정당을 만들 어떤 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범여권의 동향이고요. 범야권의 동향 중에 주목할 거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 신당이 워낙 방대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준석 신당이 떴을 때 범야권의 동향은 야권의 지금 이거 좀 몇 명 봐? 3명. 3명. 그러면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고 의욕에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연대하고 이걸 좀 소개하는 것으로 마감을 할게요. 대한연대 상임대표를 제가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오늘로 그러니까 마감을 하고 새롭게 길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포에 민주화운동 동지회 사무실 옆에 새를 들어 살고 있고요. 지금 앞에 아까 스피치를 하신 김상우 씨랑 저랑 그 다음에 과거의 대한연대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할 텐데 제가 주로 기획하는 사업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총선 시나리오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오늘 뉴스에 보니까 11월 9일 날쯤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동관을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발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대치 국면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선에 그 연장선에서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대통령 탄핵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를 비헌정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헌정 국면이라 함은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골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헌정 국면으로 봅니다. 비헌정 국면이면 총선 이후에 거리 싸움이 중요해지는데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거리 싸움은 우리 좀 하니까 나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박빙으로 지거나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여권이 우세하다면 제가 보건 때는 주도권을 여권이 뺏어올 수만 있다면 아마 민주당 정치권의 민주당 운동권 정치에 대한 대청산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야권의 운동권 정치인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타든 저 경로를 타든 그러니까 이 약간 정당 정치권과 좀 상대적으로 분리된 비제도적이고 반합적인 정치 공간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대비하고 조직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투쟁의 형태는 두 가지에서 특징적인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합리적 보수를 규합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건이 최근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문제도 명도 집행 이전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합리적,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 보수를 규합하지 않으면 거리 싸움이 좀 쉽지 않아요. 몇만 명이 참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전면에 들고 싸워야 될 거는 반 이재명, 반 파퓰리즘입니다. 반 민주당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계나 비명계가 주도권을 잡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만 이재명계는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민주당 체제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안에 있는 퍼퓰리즘적 요소, 악성 퍼퓰리즘 요소를 제압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사회 정책 이런 걸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진보와 보수의 영역은 우리가 터치하지 않겠죠. 세 번째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국제정세에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보도하다가 위험한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거나 팔레스타인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등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적절히 차단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 보수를 규합한다. 반 이재명 민주당 체제 중에와 파퓰리즘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온건 중도 세력을 적극적으로 규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100세의 노 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8, 90년대를 석권했던 우리 이문열 작가, 그 다음에 역시 7, 80년대를 석권했던 우리의 이장호 감독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제는 이제 이영애 배우죠, 배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고립되어 있어요. 좌파들은 실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파는 고립된 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도 우파를 연합시켜서 좀 권위 있는 조직들을 만들고, 이 권위 있는 조직이 고립되어 있는 우파인들을 적극적으로 기업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길과 함께 여러 세력들을 연합을 해서 이름은 안 졌는데 총선투쟁연합, 총선투쟁연대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총선 때 적극적으로 대항하겠습니다. 총선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범여권이 승리한다면 역사적인 민주당 운동권의 청산장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분리하고 범야권이 비헌정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거리에서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포부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처음에는 비도 오고, 그다음에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모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할까요? 여기는 지금 교대 지방 법원 앞이고,
씨 분위기가 좀 어떻고? 잠깐만 기다려. 예. 내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나 또 대법관만 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베이스테이크, 대한민국의 액션하면 베이스테이크 앞에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들이 아마 오늘 일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의향도 있고요. 지금 뭐 정치 판사들이 준비한 상황에서 해야 될 작전 그리고 심사위원 벤츠 권력형 범죄의 신속한 재판을 대해서 이 경합 반대 목적을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한 5분 정도 카메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10분? 네. 자, 첫 번째 여기 온 목적은 그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을 자꾸 병합하려고 하는데 병합하겠다는 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판을 병합해서 늘어뜨려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일국의 당대표가 이따위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재판을 떳떳이 받고 그에 따라서 처신을 하면 될 터인데 이분은 민주당은 시종일관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재판을 병합하고 재판을 늘어뜨리고 재판을 형해화해서 범죄 행위를 비켜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잔깨 부리지 말고 재판을 있는 그대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법원에 요구합니다. 재판을 병합하지 말고 재판을 있는 그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사들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청년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기본은 돈이 있는 자건 권력이 있는 자건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처신하는 게 기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재판이 한없이 늘어진다면 그게 무슨 법칙.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중요한 부분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거 옮길 수 있어? 그 저까지 한번 갔다 오고 끝냅시다. 예. 제가 주장하는 건 재판 지원 꼼수. 지금 두 번째는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대장동 도착비 성남시장, 번지수가 다른 병합 재판 지원 꼼수 절대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건이 워낙 많은데 지금 위증교사 부분과 대장동 비리 부분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사실. 이거를 병합한다는 게 이상한 행동이라는 지금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재판 지원 중단하라. 이게 오늘의 우리 탑 슬로건인데, 자, 한마디 하시죠. 네,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죠.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도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요. 맨 처음에 이화영 재판 기피 신청을 했을 때 이재명 재판이 이화영 재판이 이재명 재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도 이재명과 이화영의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먼저 재판 기피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법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하면은 간이기각이라는 걸 해야 한답니다. 그 간이기각이 뭐냐면은 재판 지연 전략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스럽게도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간이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이 기각을 하지 않았을 때 재판부가 할 일은 이것을 심사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5개월,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5개월, 6개월을 또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교사를 병합하겠다는 뜻은 모든 재판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위증교사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협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재판부의 이재명 재판 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화영까지를 포함한 피고인들 사이에 막 연계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감사드리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등 사건과 병합 절대 반대한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자,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참담합니다.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그걸 재판정에 들어와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온통 플랜카드로 지금 뒤덮여 있고 이 거리 시위하는 사람들도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징표로 보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징표로 보입니다. 저는 보면서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근간을 지키는 데서 뚜렷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지금 법원 앞에서 약 1시간 이상 1일 시위와 방송을 했고요. 저희는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